자, 연구 논문에서 모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요령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문을 정말 많이 해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상당한 부분 수긍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연구 모형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모형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구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연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 문제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죠. 이 안에는 이론적인 근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안에는 이 연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분석 방법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는 이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들도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근거도 있고요. 연구 문제, 이제 본인의 가설이죠. 그리고 도구도 있고 이 도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바로 모형이라고 하고 이거를 영어로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 모형을 어떻게 그려내는 것이 가장 자신의 연구 논문의 한목적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지금은 이런 연구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선행 연구들이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해봐야 선행 연구를 재탕하는 것밖에 안 되고 뭐 연구 모형의 표절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학술적인 가치도 큰 의미는 없다.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다. 이거를 뭐 변수라고 칩시다. 베리언스 뭐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V라고 합시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연구들은 잘 안 하죠. 요즘 같은 또 기법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기법도 발전이 되어 있고 선행 연구도 조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담별량이라고 하는데 담별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적어도 이제 이 다별량 구조를 많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V1이고 얘가 V2인데 얘네들 둘 간의 관계를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별량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니은이 빠집니다. 두 개 있다고 해서 이별량이라고도 하는데 뭐 한 두 개 이상은 뭐 복수니까 뭐 다별량이라고 통칭을 해도 크게 뭐 나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의 모형은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두 변수가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 양쪽으로 화살표를 던져주면 얘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표시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죠. 서로 상관관계죠. 상관관계 그냥 상관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서로 뭐 관계가 있다. 양쪽 화살표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나중에 이제 뭐 구조반응식 모델 같은 데 넘어가면 독립 변수들끼리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싹 엮어주는 이제 이런 모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V1이 V2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얘가 선순위 후순위의 관계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회귀 분석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동그라미를 네모로 그려도 돼요. 나중에 이제 구조 방식 넘어가면 동그라미냐 네모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자 회귀 모형에서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는 또 얘한테 영향을 미치더라. V3한테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가설 1번이 되고 이게 가설 2번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가설 1번 검증하고 가설 2번 검증하고 이것도 회귀 분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 모형이라고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한 게 얘도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론적 근거 하에서 연구 문제가 얘는 얘한테 미치지만 얘는 얘한테도 미치고 얘는 얘한테 미친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V1, V2, V3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방법을 회귀 모형으로 풀려고 지금 하는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주로 이렇게 3개가 나오고 다 화살표로 이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왠지 삼각형으로 그립니다. 자, V1, V2, V3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런 삼각형 구도로 많이 그리죠. 그래서 변수가 3개 이상이 되면 회귀 분석으로 따로따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변수가 4개, 5개, 6개 되면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별량이 3개 이상 정도 되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많이 풀더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만약에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면 아마도 구조방정식을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하 그렇지 하면서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이걸 이제 동그라미를 잠재 변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모를 측정 변수라고 해서 측정 변수를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고 그냥 개념적인 관계만 설명해주기 위해서 모형을 설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모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그려놓는 구조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중간에 딱 끼어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끼어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얘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얘를 통해서 미치기도 한다라고 해서 얘를 매개라고 합니다.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개 모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매개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 연구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연구의 목적. 이 매개 모형에서 이걸 회귀 분석으로도 할 수 있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별량이 좀 많아지면 구조방정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매개 변수의 역할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관계가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 요게 이렇게 조절 효과 모형으로 되기도 합니다. 조절 효과 모형. 그럼 조절 효과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문제를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본인의 연구의 목적하고 딱 부합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이 매개나 조절 이걸 이제 제3의 변수라고 하는데 제3의 변수가 기본적인 이 패턴 기본 모형의 제3의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연구의 목적은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잡힙니다. 물론 모든 모델의 근본적인 목적은 종속 변수 때문에 나온 거지만 이 논문에서 이 연구 문제의 취지는 제3의 변수에 많이 포인트가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매개 변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경로의 변화, 다시 말해서 이 모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통제 집단이라고 많이 하는데 통제 변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성별이 있다. 성별 남자 여자 이 경로가 남자 대 여자를 비교해 봤을 때 남자가 이 영향력이 클까 여자가 이 영향력이 클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표시가 될 수도 있지만 한 경로에만 표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분석 방법이 구조방정식으로 다중집단 분석으로 풀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모형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 연구 문제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잡히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의 설정이 굉장히 익숙하셔야 됩니다. 논문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연구 모형을 좀 개념화 시킬 수 있는 그 노하우들이 있죠. 요령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논문의 연구 모형을 한목적적이고 굉장히 이론적 근거 위에서 방법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